목요일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과천 그리고 여의도에 상당히 좀 중요한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쪽으로 가보죠. 어제 정기국회 끝났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도 0시를 기해서 끝이 났는데요. 먼저 현장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 통과 또 그 전에는 안건 조정이 통과가 있었는데 현장 목소리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으려고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를 저지하는데요.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봉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오른손을 붙잡힌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려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위원장이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의사봉을 뺏고 손을 잡고 그래서 의사봉도 칠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은 엄연한 의사 방해 행위이고 우리 이 국회법은 이런 경우에 매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상황이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 들으셨고요. KBS 1TV 박찬영 기자의 사사건건 여기에서 이제 해당 내용들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8일 현장에서 법사위에서 안건 조정위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가 됐고 어제 정기국회에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1차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젯밤 자정이면 자동 종료가 됐다면서요, 윤호석 최고위원님? 예, 그리고 이제 회기가 끝난 상황 속에서 네. 사실 이제 임시국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쟁점 법안이 지금 한 4-5개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루씩 이제 국회 끊어하는 소위 말하면 살라미 국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저는 뭐 사실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그것이 통과될 때부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사실 여권이 모두 주도를 했거든요. 네.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이 수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뭐 이 건이 여권에 어쨌든 밀어붙이기 때문에 입법은 될 수 있겠으나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공수처라는 조직이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여권의 독선이 계속 보일 겁니다. 특히 네. 이제 공수처장을 개정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임명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추천되는 인물들 몇 면을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야당이 왜 이걸 막아섰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알아서게 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안은 그 야당의 2표, 네. 그 비토권 이것을 3분의 2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비토권과 지금은 비토권 2장 때문에 사실 모두 다 야당이 이제 한 명 빼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제 그걸 전체 위원 중에 3분의 2의 동의로 한 것이니까요. 5표면 되겠군요. 비토권 무력화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오늘 오후 2시부터 임시회의 열린다고 합니다. 야당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무제한 토론 끝났기 때문에 오늘 그럼 통과된다고 봐야 될까요? 공수처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2014년만 해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비판하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게 주호영 대표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모 전 의원 같은 경우 공수처법의 최대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도 퇴직 후 3년까지
이 공수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법은 국회의원보다는 청와대와 권력 주변, 고위공직자 비리를 겨냥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판사와 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법안을 왜 반대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014년인가요? 15년인가요? 필리버스터 했었어요. 그때는 197시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한 3시간 남짓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일찍 오래 하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해온 겁니다. 7월 중순에 발족해야 될 공수처를 국민의힘이 네. 언론과 검찰의 우호적인 태도에 힘입어서 무려 지금 거의 6개월? 7월이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한 성과다. 민주당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 시절에.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가 검찰이 비우호적이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성과가 많아요. 공수처를 이렇게 지연시키면서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 분열까지 일으켰고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쪽이 보면 거의 그 진보 쪽과 호남 쪽의 지지 철회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국민의힘의 성과니까 이게 할 만큼 하면 이 정도면 많이 하셨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 끌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면 이건 중도층 이탈과는 다른 거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앞서서 그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서 이건 실행 과정에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현실과는 다른 말씀이세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위원회 들어가기 전까지도 공수처의 부정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추천위원회 들어가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행태를 보고 야 이건 진짜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공개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안 받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야당은 과거에는 공수처를 찬성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성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반대 전략을 폈고 그게 주요해서 지지율을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뜨리셨으니 과유불급 이제는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할 만큼 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대부분이 공수처를 출범을 하지 못한 것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갈등은 1년 넘게 지속된 것이거든요. 네. 그게 지지율에 큰 변동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지율이 요동치게 된 거는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벌인 갈등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대한변협을 이제 사실 변협 회장을 굉장히 권위자로 이제 상정하고 말씀하신다면은 대한변협이 그렇게 공신력이 있다면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양쪽에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이 똑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훨씬 큰 영향을 줬고 그 사안에 있어서 대한변협의 말을 들어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국힘은 대한변협의 공수처 추천에 관한 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아니라. 대한변협에 대해서 그렇게 공신력을 부여하시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럼 대한변협이 왜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는지를 더 들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마음껏 확장하면 제가 좀 더 확장을 해볼까요? 저는 도대체 국민의힘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법 외에도 통과된 법이 몇 개가 있어요. 5.18 특별법. 그 내용이 딴 거 아니에요. 5.18을 왜곡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처벌을 가중하자는 법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거의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울먹이셨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당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제를 확장하면 얘기가 계속되는데 우선 첫째,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보인 행태가 과다했다. 이 지적. 그다음에
그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토권을 없애게 만든 스스로 자초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권에 대해서 네. 변협이 입장 낼 수 있죠. 저는 그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뭐 증인을 요청한다든지 기피 시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간을 더 줘야 되니까 연기해 달라는 걸 2번이나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네. 자, 지금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의 상황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당내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저희가 공수처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반대한 지점도 있었고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갈등에서 보여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수처장의 임명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만든 절차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이 제도가 절차가 변경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성급한 입법을 했던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지금 보면은 뭐 정의당과의 관계도 그때 이제 위성정당 논란 이후로 사실 그때 4+1 같이 추진한 이유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정의당이 예를 들어 교섭단체를 꾸릴 정도의 의석을 만들게 되면은 공수처 국면에서 정의당이 어쨌든 야당 몫의 추천위원 한 명을 가져가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비토 조항이 사실상 의미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4+1이 그렇게 합의한 건데 그러니까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정의당은 교섭단체 의석을 만들지 못했고 또 예. 그 공조관계도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딱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에 설계했던 모습과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는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본인들에게 유일하게 위성정당 만들고 지금 와가지고 공수처 또 공수처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임명하려고 하는 것. 이걸 보면서 이미 이제 정의당에서 앞으로 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나 연대 관계에 대해서 깐깐하게 이제 반응하겠다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당이 이제 외로운 여당이 되어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유,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건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하실 일이 아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한 시발은 국민의힘이었죠. 자유한국당이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인가 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게 시작됐는데 사실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말한 일반적인 원칙 야당을 더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국민의힘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기다립니까? 그래서 정의당의 이런 공수처에 대한 태도는 저는 다른 경제법안에 대해서 정의당의 반발은 공감합니다. 저는. 네. 그런데 공수처에 대한 이런 반발은 정의당이 너무 노회찬 정신을 배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죠. 위성정당 논란도 그렇고 공수처 논란도 그렇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할 때는 뭔가 야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제와 같이 엮어가지고 통과시키고 네. 그 당시에 나중에 선거에 당도하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장 임명에 당도하니까 법은 이제 무시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절차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철학이 지금 뭡니까? 연동형 비례 잠깐만요. 찬성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잠깐만요. 예. 위성 정당에 예.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죠. 반대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에 아니, 반대는? 좀 아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건 아니었고 위성정당이 저희가 왜 반대를 안 합니까? 잠깐만. 예, 잠시만요. 아니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주세요. 언제 저희가 반대를 했다는 거? 위성정당 하셨잖아요. 반대하면서 왜 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무엇에 반대하면서 뭘 해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좀 아까 말씀하실 때 네.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관되게 반대했죠. 언제 반대 안 했습니까? 아니요. 위성정당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성정당도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붙이셨는데. 제가 언제 위성정당에 반대했다고 했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제가 묻는 거꾸로. 거잖아요. 민주당이 왜 민주당은 바뀌냐는 네. 거죠. 위성정당 반대였습니다. 네, 그건 명백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하게 된 부분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미 사과한 바 있지만 그야말로 죽 써서
뭐 주는 꼴은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죄송하다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이 없고 실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제 공수처법을 만들 때 그때 여러 가지 시작된 벌써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논란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시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좀 갈 것 같아서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이건 뭐 아직 오늘 통과 예정이고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꽤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든가 앞서 말씀하셨던 5.18 관련 왜곡된 것에 대한 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좀 뒷말이 좀 나오곤 있다고는 하는데 관련된 인서트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교환도 없이 수정안으로 바로 제출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전속고발건이 후퇴되는 형태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간교함의 극치, 뒤집기 신공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고 민주당은 사과했습니다. 네,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에서 결정된 안을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이게 좀 바뀌었다는 그래서 이른바 꼼수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준석 의원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 정치 문제나 아니면 검찰 관련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민주당이 뭐 180석 우리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근육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제개혁이나 사회개혁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트는 다음에 나중에 정의당한테 따로 미안하다 그러고 이런 식의 이제 편법을 쓰고 있는데 저는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 것을 청취자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이 결국에는 재벌의 이익이 사실 전속고발권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공정거래법 위반 이게 가장 재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공정위만이 이제 전속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 일반 시민단체나 아니면 밖에서 고발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한 것, 이거 자체가 재벌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만 상대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재벌의 편의에 상당히 치중한 법안인데 저희 당 김종인 위원장도 이거 이제 전속고발권 폐지 쪽에는 특히 그 3법이라 하는 것 중에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저는 정치권 전반에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벌 카르텔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튼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검찰이 하여튼간 특수부가 핵심 권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특수부가 다루는 것이 보통 정치 관련된 어떤 이런 범죄들 아니면은 대형 인재 경제 사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지금까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던 그 정부에서 검찰이 이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가지고 경제범죄에 대해서 가지게 될 어떤 더 강한 힘 이거 자체를 우려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검찰하고의 갈등 관계가 여기도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뭐 입장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3%라든지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실 그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는 그 민주당을 비난하면 안 되죠. 정의당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은 일관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런 식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울먹이세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규현하는 과정에서 5.18 왜곡 방지법에는 다 반대를 해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소위 공정경제 3법도 김종인 위원장만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적어도 3% 규정.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해서 이번에 바꿔야 3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3% 규정. 그리고 다중대표 소송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속 고발권 폐지도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라는 건 이것도 1, 2년의 제한이 아니고 거의 몇십 년에 걸친 제한이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위 사회경제개혁과 관련된 경제민주화법은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김종인 위원장은 개인 입장 말씀하시면 이제는 곤란할 것 같고 당이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시든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3% 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는 뭐 전 주주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법안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 소액 주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려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전속 고발권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 최은열 의원에게까지 아쉬움을 표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이거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성급하게 아까 최민희 의원님도 더 협의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성급하게 이걸 올려 처리하고 있다 한 것 자체가 저는 뭐 민주당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원내 지도부가 재벌의 의사를 너무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거 지적할 만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재벌의 의사만은 아니고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양쪽에서 다 화를 내요. 기사 보셨잖아요. 재계에서도 난리.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난리예요. 이게 여당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에게 오히려 촉구하는 거예요. 전속고발권 폐지를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서운해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의힘 입장이 지금 저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국민의힘 당론입니까? 아니요. 지금 진지하게 논의 자체를 민주당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쟁점 법안 바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표결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당론 안 만드는 것까지 민주당 탓하면 안 되죠. 당론으로 만들어서 민주당을 압박하면 좋잖아요. 정의당과 공조해서.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을 패키지를 묶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에 있는 다수는 상법 3%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패키지로 전속고발권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패키지 3법 자체가 지금 부정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법 3% 룰 때문에 다들 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만약에 법을 썰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저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같은 경우에는 당내 반대 의견이 지금 아직까지 명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국민의힘이 여당에 대해서 이거 썰어서 나누어서 합시다. 이런 제안하는 것도 못 봤는데.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다 나눠서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고 방향을 정해서 다시 처리하면 되겠다. 아니 그러라는 제안도 안 해놓고 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최고만가 얘기하면 그게 그 당적 제안은 아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공수처 밀어붙이면서 한쪽은 시위하고 있는데 한쪽은 협상을 왜 안 하냐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그쪽에서 늘 하시던 말이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겠고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2573님은 과정에 갈등이 있다고 해도 공수처 출범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공수처 출범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겁니다. 김영롱님은 공수처가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서 만들어지면 입맛에 맞는 수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는 도구로 쓰이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8812님은 공수처 취지 공감합니다. 하지만 당초 공수처법은 민주당도 합의해서 만든 법인데 스스로 파기하고 개정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길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또 수위를 판단할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과천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은 1시간여 만에 징계위가 정회가 됐고요. 2시에 잠시 후 2시에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 그런 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징계위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기피 신청 준비 때문에 그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다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쪽에서.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특혜받으면서 징계위에 뭐 임하는 징계 대상은 처음 봤어요. 진짜 특권층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뭐 기피 신청도 사실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 마음에 안 들면 기피 신청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네, 기피 대상은 친인척이거나 친인척이었던 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기피 인물인 것 같이 얘기하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검사징계법에는 징계위원회 공개 여부에 대한 거 제가 못 봤고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요. 공무원 징계령에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이 딱 박혀 있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벌써 한 신문이 징계위원 몇 명 중에 4명이 호남이다. 이런 지역 감정을 동원한 징계위원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들이 왜 국가가 법으로 그 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했냐를 네. 검찰과 언론이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법무부 입장은 이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한 것 같고 최대한 윤석열 총장에게 모든 특혜를 절차상의 특혜를 다 보장해 주는 선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정치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대권 후보 1위, 야권 주자 1위를 계속 아무 입장 없이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왜 남아있지? 네.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나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최고께서는요? 저는 아까 일부 언론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저도 그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 대한민국의 인구 조성에 비해 가지고 징계위원 출석은 5명 중에 4명이 호남 출신이다라는 거는 과대표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대표될 수도 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그게 기피 신청의 사유가 될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성 기사로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기피 신청 대상자가 4명이라고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거는 보십시오. 결국에는 외부위원이 3명이었는데 그 외부위원 3명 어차피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한 분은 이미 사퇴를 하셨고요. 한 분은 오늘 불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분은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도 아닙니다. 뭐 변호사거나 법학 전문대학 교수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3분 중에 2분은 감찰위도 그랬듯이 그리고 법원도 그랬듯이 뭐 전부 다 봤을 땐 이 징계가 상당히 무리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 중에 한 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종근 투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미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징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내용을 보기도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 검찰 간부 2명은 많은 사람들이 설마 심재철 국장이 들어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들어왔잖아요. 그 말은 사실 여권도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솔직히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편향성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둘을 대체할 만한 인물 찾기가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징계위 구성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린다 한들 국민들이 그 징계를 옳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아마 여권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 과대표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호남 출신들이 징계위에 들어가서 과대표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과대표 의미가 그래서 뭡니까? 그 기사 나온 것이 정보성 기사예요. 그것 자체가 기피가 정당화되는 것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정보성 기사가 아니고 흔들기성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왜 징계위원을 공개하지 않는지를 증명해 준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기피 사유가 다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검찰총장은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의견을 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정서에 호소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여론을 흔들라고 하고 저는 이것부터가 법으로 모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총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향이 이래. 어떤 사람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거부 정서가 있어. 그럼 윤석열 총장 좋아하는 분들로 구성할까요?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이 정부 들어서 임명됐다. 임기 3년이다. 그럼 어떡하죠?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을 그 국민의힘 추천으로 6명을 구성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지금 우리 사회는 윤석열 총장 얘기만 나오면 법은 없고 정서만 작동을 해요. 네, 그래서 법적 기준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는 게 결국은 징계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정서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영남 출신 4명으로 바꿀까요? 예.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 저는 그거 당연하죠.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한민국 무소불위 권력의 대권주자 1위에 이런 분의 징계위원회에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제가 5명 중에 4명이 호남인 것이 대한민국의 인구 조성으로 봤을 때 이번 징계위에서는 상당히 과대표였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그럼 영남 4명입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반론이 아니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문제 삼냐. 기본적인 인구 조성과 비슷하기만 했더라도 사람들이 의심 안 했을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로 봤을 때 의심을 누가 하는데요? 정한준 교수라는 분이 지금 위원장 역할을 할 거로 보이는데 이분의 평소 소신이라고 이제 언론에 기고하고 이런 것들을 봤더니만은 윤석열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정경심 구속은 불가하다. 뭐 이런 기고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아니,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뭐가 윤석열 문제입니까? 총장에 대해 이미 사전에 굉장한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근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좀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행하시되 국민들한테 있어요. 나중에 그 결과를 납득시키려면은 이후에 선입견이 있는 게 뭐 것이다.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것 갖고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국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네. 그 여론은 다른 카테고리고 윤석열 총장은 또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최민 의원님 발언은 선입견이 있지만 괜찮다 이런 거죠? 아니요. 선입견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각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유용호님께서 또 질문 주셨어요. 토론하다 끝나는 인사는 두 분 어떻게 하고 헤어지시나요? 표정이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깔끔하게 떠나시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